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책 100권 읽기 챌린지를 시작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네요. 제 나이 또래의 직장인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하루는 출근하기도 지겹고 지루하고 시간 참 안 가는 것 같은데 막상 지내다 보면 한 달이 후딱 가고 1년 중 반년이 벌써 지나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았지요. 왜 그럴까 하고 나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삶에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 그래서 열정도 없는 거고,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데 시간만 계속 흐르고 어쩌다 보니 신세한탄이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전 꾸준히 책을 읽는다는 위안으로 그나마 웃을 수 있네요. 또 방황도 해야 사람 냄새가 나죠. 이번 50권째 책으로는 천재인가 미치광이인가 도파민형 인간을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 책을 20대 때 읽었다면 연애를 하면서 아픈 상처는 덜 받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뇌와 관련된 책들을 읽으며 전에는 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도 아주 약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7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챕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1. 우리는 왜 자꾸 사랑하고 중독될까? 도파민은 1957년 캐슬린 몬터규에 의해 발견된 뇌화학 물질이고, 도파민을 만들 수 있는 뇌세포의 수는 오로지 0.0005%, 즉 200만 분의 1에 불과함에도 이 화학물질이 사람의 행동을 크게 좌지우지한다. 사랑이 식는 이유는 뭘까? 수세기 동안 인류가 풀지 못했던 이 미스터리를 도파민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다. 애초에 인간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갈망하도록 빚어졌다. 그래서 인간은 갖가지 가능성을 자양분 삼아 미래를 꿈꾼다. 반면 익숙해진 것에는 흥분과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때 인간은 다른 새로운 것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보상 예측 오류라고 부른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매 순간 끊임없이 예측한다. 그런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 내 예상보다 좋았을 때 우리는 미래 예측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한다. 오늘 예상보다 일찍 퇴근하거나 통장에 10만 원이 더 들어있다면 이 행복한 오류는 도파민을 작동시킨다. 도파민 발화에 시동을 거는 것은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선사하는 짜릿함이다. 아낀 시간이나 돈 자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도파민은 현재의 소유물에는 도통 관심이 없다. 도파민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미래에 더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다. 도파민의 인생관은 그저 무조건 더다. 도파민은 연애가 시작되는 초반에 사랑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불쏘시개다. 그리고 연애 중반기에 접어들면 사랑의 성격은 달라진다. 화학작용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도파민은 쾌락 분자가 아니다. 그보다는 기대감 분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우리가 꿈과 환상만을 쫓는 것을 멈추고 현실을 즐길 수 있으려면 미래 바라기, 도파민이 쥐고 있던 뇌의 지배권이 다른 신경 전달 물질들에게 넘어가야 한다. 현재 지향적 화학 물질들에게로 말이다. 이 현재 지향적 화학 물질에는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도르핀, 그리고 엔도카나빈
로이드, 계열 분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도파민이 기대감을 통해 기쁨을 주는 것과 달리 이 화학 물질들은 실제 감각과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선사한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상대가 함께함으로써 완벽해질 나의 미래를 상상한다. 1, 2년 뒤 현실감이 밀려오면 바로 산상조각날 미래다. 많은 커플이 딱 그 즈음에 헤어진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안녕을 고한 뒤 각자의 도파민이 점지하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 다시 길을 떠난다. 이때 깨지지 않은 커플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다. 그들의 관계는 불타는 사랑에서 인내하는 사랑으로 변모한다. 더 나아가면 동반자적 사랑으로 정착하는데 이 경지에 오른 이들은 도파민이 주도할 때처럼 짜릿한 느낌을 받기는 힘들지만 잔잔하고 그윽한 행복감으로 충만하다.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엔도르핀과 같은 현재 지향적 화학 물질들이 열심히 일하는 덕분이다. 챕터 2.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는가? 욕망은 복즉 피계 영역이라는 뇌 심층부에서 생겨난다. 복즉 피계 영역에는 도파민이 유독 많다. 뇌 안의 주요 도파민 생산지인 두 곳 중 하나가 여기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뇌세포와 비슷하게 이곳의 뇌세포 역시 엄청나게 긴 꼬리를 갖고 있다. 꼬리는 뇌 안 여기저기를 거쳐 측자핵이라는 곳에 도착한다. 이 긴 꼬리의 뇌세포들이 활성화되면 꼬리 끝에 달린 주머니를 열어 도파민을 측자핵에 분비한다. 바로 이것이 의욕의 기전이다. 이 회로에는 중변형계 경로라는 어려운 공식 명칭이 있지만 우리는 쉽게 도파민 욕망 회로라 부르기로 하자. 기대했던 보상이 실체화되지 못하면 도파민 회로는 한순간에 꺼져버린다. 휴지기의 도파민은 심심풀이 삼아 1초에 3에서 5회 정도 발화해 기척만 낸다고 한다. 반면 활동기의 도파민 회로는 부지런히 1초에 20회에서 30회쯤 발화한다. 그러나 당연하게 기대했던 보상을 얻지 못했을 때 도파민 회로의 발화 횟수는 0회로 뚝 떨어진다. 이때 인간이 느끼는 기분은 처참 그 자체인 것이다. 도파민 회로가 정지했을 때 원망과 박탈감이 밀려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20대 초반은 되어야 완전히 발달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많이 미숙하다. 전두엽은 논리와 이성을 담당하는 부위이다. 성인이라면 몸뚱이가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전두엽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뜯어 말릴 것이다. 그러나 전두엽이 아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매사에 충동적이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기 십상이다. 공부머리는 어른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는데도 말이다. 도파민 욕망 회로는 위력적이다. 도파민 욕망 회로가 발동하면 인간은 놀라운 집중력과 의욕을 발휘하며 스릴에 전율한다. 도파민 회로는 인간이 내리는 많은 결정에 깊이 관여한다. 다행히 전능하지는 않다. 그래서 중독자는 약을 끊고 식탐 환자는 식이요법으로 체중을 감량한다. TV를 끄고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조깅을 하러 나가는 것도 도파민 회로를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욕망의 수호자 도파민과 맞짱을 뜰 정도로 강한 녀석이 뇌에 또 있다는 소린데 과연 무엇일까? 바로 도파민이다. 도파민이 도파민과 맞붙는 것이다. 도파민 욕망 회로를 억누른다는 면에서 또 다른 도파민 회로는
도파민 통제 회로라 부르기로 하자. 도파민 통제 회로 역시 전두엽에 위치한다. 정확히는 가장 최근에 진화했다는 의미로 심피질이라 부르는 곳이다.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부위이기도 하다. 심피질 덕분에 인간은 욕망회로가 보여주는 것 이상의 미래를 상상하고 백년대계를 구상한다. 인간이 도구의 발명과 추상적 사고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 것 역시 심피질 덕분이다. 당장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언어, 수학, 과학을 창조한 것도 심피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모두 고도로 이성적인 활동들이다. 오직 현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드러나는 일은 없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면 냉철하고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챕터 3. 파멸하거나 진화하거나 중독되거나 성취하거나. 도파민 욕망 회로를 억누르는 도파민 통제 회로. 어떻게 한 화학 물질이 반대되는 두 가지 작용을 모두 하는 걸까? 그것은 뇌에서 도파민이 어느 회로를 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단, 공통의 목표는 하나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도파민 욕망 회로라는 별칭으로 계속 부르는 중변형계 회로에 도파민이 몸을 실으면 욕망의 감정이 솟아난다. 그런데 우위를 점하고 무언가를 지배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욕망이 아니라 계산과 계획이다. 이 두 가지는 중피질 경로의 고유 기능이다. 이해하기 쉽게 지금부터는 이 중피질 경로를 도파민 통제 회로라 부르도록 하자. 중피질 경로는 추상적 사고와 진취적 전략 구상을 담당하는데 바로 그 덕분에 인간은 주변 세상을 통제하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었다. 몇 마디 안 했지만 큰 목소리로 기세등등하게 밀어붙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꼬리를 내린다. 이런 반응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에서 비롯되어 나온다. 미묘한 몸짓과 표정은 사람의 인생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허리를 꿋꿋하게 세우고 넓은 공간을 점유할 때 타인에게 더 우월한 존재로 비춰진다고 한다. 움츠리고 위축된 사람이 늘 아랫사람 취급을 받는 것과는 정반대다. 도파민은 결과물을 얻어낸 과정에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양심적으로 얻었든 양심적으로 노력했든 양심을 팔아 사기를 쳤든 도파민에게는 다르지 않다. 오늘보다 내일 더 풍족해질 수만 있다면 말이다. 도파민 욕망 회로가 과하면 약물 중독을 일으키듯 도파민 통제 회로가 지나치게 우세한 사람들은 성취욕에 중독된다. 그런데 성취욕 중독자는 오직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만 매달릴 뿐 절대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 마약의 내성 때문에 용량을 높여도 약물 중독자가 체감하는 이상 행복감은 점점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ADHD 환자의 대부분은 어린아이다. 도파민 통제 회로의 본거지인 전두엽이 뇌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전두엽은 성인기에 접어들어야만 비로소 다른 뇌 영역들과 완전히 연결된다. 전두엽에 자리한 도파민 통제 회로의 주된 역할은 욕망 회로를 견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ADHD 환자는 견제가 미약해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도파민 통제 회로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사람들은 초래할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금 꼴리는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린다. 탁월한 감정 조절 능력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다. 도파민은 자기에게 딱 맞는 수용체 분자에 결합해야만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남다른 수용체 분자를 갖고 태어난다. 한마디로 유전자가 다른 것이다. 도파민 통제 회로는 약삭 빠르다. 때로는 순식간에 치고 나가 자신감을 앞세워 상황을 지배한다. 그리고 때로는 순종을 가장하여 협동을 독려한다. 타인의 손까지 내 것처럼 부려서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도파민은 욕망을 빚어내지만 지배의 원천이기도 하다. 덕분에 인간은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내 의지대로 주무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 능력의 범위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다. 창조자가 천재 아니면 미치광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세상 말이다. 챕터 4. 창조자는 천재 아니면 미치광이. 이 세상에 창의력보다 강력한 힘은 또 없다. 창의력은 뇌가 가장 성공적으로 쓰일 때 발현된다. 그 반대는 정신질환이다. 정신질환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상적 활동도 뇌가 버거워하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광기와 청재성, 즉 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악의 결과와 최선의 결과, 모두 그 중심에는 도파민이 있다. 같은 화학물질로 연결되기 때문에 광기와 천재성은 다른 뇌 기능들보다도 서로에게 강하게 끌린다. 창의적 사고의 기본은 전통과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선입견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앞뒤 맥락 없이 몹시도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대부분 원초적 욕구가 씨앗이 된다. 꿈에서 도파민은 현재 지향적 화학물질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실로 완전한 자유를 만끽한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현재 지향적 회로가 휴먼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인데, 사람이 잠에 푹 들면 바깥 세상에서 뇌로 들어오는 모든 감각신경 통로가 닫히니 당연한 결과다. 이때 도파민 회로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그동안 별렸던 갖가지 기행을 꿈에 죄다 풀어놓는다. 그리하여 깨어있는 동안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거슬린다는 이유로 항상 찬밥 신세였던 일들이 꿈속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재미있게도 바로 그런 것들이 종종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화수분처럼 복주머니로 변신하곤 한다.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 도파민형 성격이 유전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가령 아이슬란드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8만 6천여 명의 유전자 프로파일을 분석했다. 그 결과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 중 배우, 무용가, 음악가, 화가, 작가 등 예술계통 종사자가 유독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파민 시스템이 지나치게 항진된 천재는 정신질환자가 되기 쉽다. 비현실이 두 세계 사이의 균열을 비집고 들어와 현실을 잠식할 때 편집증, 망상, 폭주 행동을 낳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압도적인 도파민 활성 탓에 현재 지향적 회로가 힘을 못 쓰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힘들어하면서 친구도
가족도 나 몰라라 하는 외톨이가 된다. 챕터 5.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진보주의를 규정하는 데 사용된 표현, 즉 위험 감수, 감각 추구, 충동성, 권위주의는 사실 도파민 항진 상태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도파민형 인간이 진보주의자가 되기 쉽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 진보주의라는 말에는 꾸준히 개선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실제로 진보주의자는 변화에 너그럽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과학기술과 사회제도가 잘만 결합하면 빈곤, 문맹, 전쟁과 같은 시대착오적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한다. 도파민은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현실보다 훨씬 나은 세상을 그들이 머릿속에 그려냄으로써 그들을 이상주의자로 만든다. 진보주의는 오직 앞만 보고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보수주의자는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경계부터 한다. 그들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며 명령조로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설령 발전의 혜택이 내게 돌아온다 하더라도 말이다. 보수주의자는 진보주의자의 이상론을 불신한다. 완벽한 유토피아 실현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니 소수의 엘리트가 민중을 지배하는 전체주의로 변질됐게 뻔하다고 주장한다. 진보주의가 화살이라면 보수주의는 완벽하게 동그란 원에 비유된다.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유독 보수주의자들만 힘겨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DNA의 차이 탓일 가능성이 높다. 도파민 수용체의 일종인 D4 유전자 변이 중 7R이라는 것이 있다. 7R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곳에 끌리는 경향이 유독 강하다. 그들은 평범함을 거부하고 늘 전에 없던 것이거나 특이한 것만 찾는다. 실험 정신이 강한 만큼 충동적 과소비를 범하기 쉽고 변덕이 죽을 듯하며 흥분도 잘하고 화도 잘 낸다. 반대인 인간형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큰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들인데 이런 유형은 매사에 한결같고 감정 기복이 크지 않다. 모든 일에 성실하고 때로 지나치다 싶을 만큼 신중하며 인내심이 강하고 검소하다. 현재 지향적 화학물질형의 인간은 당장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도파민형 인간은 멀리 보고 앞서 계획을 세우는 편이다. 진보주의자의 뇌와 보수주의자의 뇌는 확연히 다르고 둘을 서로 이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사실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 정치판은 반대와 대립이 일상인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름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없으면 더욱 치열한 피투성이 난장판이 된다. 사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국민에게 최선인 해결책에 표를 던진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말이다. 정치 게임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진보주의의 진심은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고 보수주의의 진심은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임을. 챕터 6. 무엇이 인류를 진화하고 변형하게 만들었나? 도파민이 우세한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는 잘 적응하지만 대인관계에 서툴다는 약점이 있다. 대인관계 능력은 이웃과 두루두루 친해야 진화적 우위를 선점하기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생존 기술이다. 때문에
최우선 순위가 협동에 있는 사회에서는 도파민형 성격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결국 모든 것은 환경에 달려 있다. 아이슬란드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직업과 양극성 장애의 관련성을 조사했더니 무용가, 배우, 음악가, 작가 등 창의력을 요하는 예술계통 종사자 집단에서 양극성 장애 환자의 비율이 일반적인 직업들과 비교해 25% 정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는 8살 때 IQ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23살 전에 양극성 장애가 발병할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영국 국민 1,800명을 8살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끈질기게 추적, 관찰해 얻은 성과다. 한마디로 똘똘한 사람일수록 도파민 과잉이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에 더 취약한 셈이다. 실제로 많은 문화예술계 거장들이 양극성 장애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거나 살고 있다. 뇌에서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는 전체 뇌세포의 0.0005%밖에 안 된다. 고작 그것뿐이냐고? 양이 전부는 아니다. 인간이 나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자문할 때 사실 그것은 이 소수정예 특공대를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간은 각자가 가진 도파민의 집합을 바탕으로 자아를 규정한다. 즉, 인간의 의식 속에서는 도파민이 곧 나 자신이다. 어째서일까? 인간성의 정수가 무엇이냐고 철학자에게 물으면 자유의지라고 답할 것이고, 연구자에게 물으면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라 할 것이며, 쾌락주의자에게 물으면 유흥에 심취했을 때 스스로를 진정한 자아라고 생각한다라고 할 것이며, 예술가는 창작 능력을, 도인은 물리적 현실 너머에 존재한다고 답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도파민이 하는 일이다. 마지막 챕터 7. 미래 지향과 현재 지향을 조화시키다. 도파민과 현재 지향적 화학 물질들은 상부상조하도록 진화했다. 언뜻 보면 두 신경 전달 물질 부류가 서로 반대 작용을 하며 경쟁만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뇌의 안정을 불러온다. 그 덕분에 뇌 세포들은 쉬지 않고 활발히 활동하게 된다. 뇌의 정보 처리 효율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 즉 현재에 의식을 집중할 때 극대화된다. 그러면 도파민은 새로운 계획을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높은 완성도로 만들어낼 수 있다. 미래 예측의 뼈대를 빚으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는 오감을 통해 현실에서 수집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훨씬 탄탄하기 때문이다. 실로 오랜만에 도파민 회로와 현재 지향적 회로가 위기투합하는 것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것은 도파민 회로 때문이다. 도파민 회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우리는 늘 앞날을 계획하고 실현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한다. 인간 사유의 범위는 진실, 정의, 아름다움과 같은 추상적 개념까지 폭넓게 펼쳐진다. 하지만 도파민이 가리키는 방향에는 중독, 배신, 좌절 등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함정들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 현대인이 완수해야 할 임무는 바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도파민의 도발을 극복하고 적정선에서 외면할 줄 알아야 한다. 나아가 도파민 회로의 작용과
현재 지향적 회로의 작용을 아름답게 어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둘을 조화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